세계 환율 전쟁의 시작. 그린스펀이 언급한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일본은 모두 2차 세계대전 참전국인 유럽과 일본이다. 전후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혹은 단카이 세대라고 한다. 1945년에 전쟁이 끝났으니 48년생부터 시작이고 이미 70세가 넘어가기 시작했다.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진다. 선진국은 저출산 국가이므로 출산율이 반토막 이상인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한다. 하지만 덕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찍어낼 수밖에 없다. 경기 부양도 쉽지 않다. 많이 태어난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어 자국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쓴다. 금리를 낮추면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수출은 잘 된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돈의 가치를 낮추고 있으며 채권의 수익률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은 나라들의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미국은 플러스다. 그러니 갈 곳 없는 돈들이 유럽과 일본에서 빠져나와 미국으로 들어간다. 미국으로 들어가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장단기 금리차도 역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3개월 물과 10년 물은 역전된 지 오래고 2년 물과 10년 물도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그나마 경기 좋은 미국은 금리를 올렸다가 증시가 급락하자 다시 금리를 내리고 있다. 금리에는 추세가 있다.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지속성을 띈다. 방향을 바꾸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금리로 갈 것이라 예상된다. 이유는 경제 공동체고 일본, 미국은 단일 국가다. 경제 공동체는 한 나라에서 재정 위기가 발생했다고 하여 다른 나라에서 무조건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반면 한 나라는 한 지역이 재정 위기에 빠지면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EU의 그리스는 재정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고 당시 독일의 수출 실적은 좋은 상황이었다. 독일이 선뜻 그리스를 도울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배짱이처럼 놀고 먹는 나라를 돕기는 어려운 일이다. 반면 미국에서 자동차 공업이 몰락한 러스트벨트 지역을 월가 있는 뉴욕주에서 세금을 걷어 지원한다면 반발이 있을까? 반발이야 있을 수 있지만 돕지 않을 수 없는 관계다.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 재정 위기가 발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유는 1999년에 탄생했다.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었고 1995년에는 WTO 자유무역이 실시되었다. 단일 시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파워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 각국이 뭉쳐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다. 단일 통화를 쓰는 꽤 단단한 경제 공동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도 명확하다. 독일과 그리스를 보자. 제조업 국가인 독일은 수출로 먹고 산다. 자동차, 기계류, 생활용품 등 독일 제품은 경쟁력이 있어 경제도 탄탄하다. 하지만 문제는 마르크화의 가치가 높다는 점이다. 마르크화의 가치가 높으니 미국으로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차, 일본차, 한국차 등 온갖 나라의 차들이 다 팔리는데 독일의 마르크화가 비싸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EU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EU는 여러 나라가 모인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돈 가치를 섞으면 독일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게다가 EU 나라들끼리는 관세가 없기 때문에 독일은 EU에 독일차를 팔 수 있다. 그러니 EU의 유로화를 쓰면 세계적으로도 더 많이 팔 수 있고 EU 내에서도 더 많이 팔 수 있다. 때문에 EU 출범 후 독일의 재정은 더욱 탄탄해졌다. 반면 그리스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그리스의 수출 품목은 기껏해야 선박이나 올리브 등이고 대부분의 수입은 관광에 의존한다. 관광은 속성상 돈의 가치가 떨어져야 유리하다. 그러나 독일과는 달리 그리스는 EU에 가입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국적에 비해 올라가 버렸다. 당연히 관광으로 먹고 살기 더 힘들어져 버렸다. 그리스도 성장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방법은 수출과 내수다. 세계적인 품질이 없기 때문에 수출은 패스다. 남은 것은 내수, 즉 소비뿐이고 소비로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유로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가 EU에 들어오면서 좋은 일이 하나 생겼다. 그리스 국채를 아주 낮은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U의 특성상 신용 등급도 섞여서 중간 등급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 재정이 나쁜 그리스는 10%가 넘는 이자를 주면서 국채를 발행했어야 하지만 EU에 들어온 이상 국채 이자율을 높일 수 없다. 그리스 입장에서는 EU가 깨지지 않으려면 그리스 국채가 디폴트 나도 재정이 좋은 국가들이 도와주리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 믿음 하에 낮은 이자로 국채를 발행해서 독일의 자동차 등을 싸게 사면서 즉 빚으로 소비를 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2008년 금융위기다. 금융위기가 터지자 무역 흑자국인 독일의 국채는 여전히 3% 정도로 낮았지만 재정 적자가 심한 그리스는 무려 30% 가까이 치솟았다.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기도 버거웠다. 이럴 경우 한 나라라면 유로화를 더 찍으면 될 텐데 EU의 큰 형님인 독일이 그리스의 재정 지원에 반대를 했다. 왜 개미처럼 일한 우리들의 돈을 가져다가 배짱이처럼 논 그리스를 도와주냐고 말이다. 이것 때문에 유럽의 재정 위기가 시작되었다. 독일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남부 유럽의 재정 적자 국가들도 결국 돈을 안 갚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EU뿐 아니라 미국, 일본도 위기였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리면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갔다. 그런데 제로금리가 되면 무엇이 좋을까? 미국의 AIG와 같은 보험사는 천문학적인 손실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재정 지원을 통해 AIG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한다. 그런데 만약 이자가 3%였다면 AIG는 기업이 정상화되기도 전에 이자 때문에 다시 파산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이자가 0%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000년을 빌려도 이자가 0%이니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고 재산을 팔고 영업을 해서 정상화가 되었을 때 돈을 다시 갚으며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제로금리까지 가면 자국의 돈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 떨어지면 수출이 잘 된다.
그러니 일본과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로 자국의 기업을 지원해 주면서 위기를 헤쳐나왔고 미국은 제로금리에서 벗어났다. 반면 EU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EU가 양적 완화를 하려면 가맹국들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재정 흑자가 가장 많고 건전한 독일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책의 혼선이 생긴다. 실제 독일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반대했다. 왜냐하면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돈을 무제한 찍어냈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독일의 반대로 재정 확장이 아닌 재정 긴축을 하게 된다. 그리고 2011년에는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금리를 1% 이상으로 올리게 된다. 그러자 EU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경기는 다시 가라앉는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이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를 하는 데 비해 EU는 긴축 재정을 펴니 갈 곳 없는 돈들이 EU로 몰려들어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했고 수출마저도 힘들게 된다. 이에 EU는 2014년 이후 금리를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게 된다. 갈팡질팡하는 EU의 정책은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암초로 작용했으나 그 사이 일관된 정책을 펼쳤던 미국과 일본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특히 미국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소비도 좋아지면서 오히려 금리를 올리게 된다. 그러나 2019년 현재 경기가 좋은 미국으로 세계의 돈이 쏟아져 들어오자 미국의 달러 가치는 다시 올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미국도 서서히 물가, 실업률, 소비, 주택 판매 등에서 경기 침체 기미를 보이자 양적 완화 축소를 끝내고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다.